변형 생성 문법은 원어민의 언어 능력을 모델링, 인코딩 및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모델 또는 형식 문법은 특정 언어의 추상적 구조를 다른 언어의 구조와 관련지어 보여줍니다. 촘스키는 1950년대 중반에 변형 문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20년 동안 언어학에서 지배적인 통사 이론이 되었습니다. 변형은 언어 내의 구문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 문장 사이의 주어가 동일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촘스키의 이론은 언어가 깊은 구조와 표면 구조를 둘 다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변형 생성 문법은 의미와 소리, 각각 깊은 구조와 표면 구조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 수학적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어 원리는 수학적으로 언어의 잠재적인 문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촘스키는 스스로가 제창한 이론에도 끊임없는 수정을 가하여 초기의 변형 생성 문법을 수정해서 1980년대에는 지배 결석 이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GBT를 제시한 후 1990년대에는 다시 그것을 수정한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50년대의 변형 생성 문법과 60년대의 통사 이론 제상,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통칭해서 Aspect로 불리는 1965년도의 통사 이론 제상, 이후로 촘스키의 언어관을 따르는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것을 망라한 것이 지배 결석 이론입니다.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바로 그거죠. 예컨대 지배 결석 이론 확립에는 로망서 계열의 언어학자들, 특히 시제소의 분석이 큰 기여를 했고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노암 촘스키를 포함한 핵심 촘스키 통사론자들은 이 지배 결석 이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와 최소주의의 구분에 반대하며 둘을 원리, 매개, 변이 이론, Principle and Parameter Theory의 다른 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촘스키 이후의 형식주의 이론 언어학이 항상 촘스키 이론의 일변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60년대 이후 형식주의 언어학에서의 촘스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조지 레이코프, 제임스 맥컬리, 레이 제건더프 등 언어학의 4대 기수로 불리는 이들은 촘스키의 언어철학, 특히 70년대에 가시화된 생성 문법에서의 의미론의 역할과 모듈화된 언어 모델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 반대파는 촘스키의 제자였기에 참으로 그 스승의 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4대 기수는 촘스키의 해석의 의미론에 반대하여 생성의미론을 제창하였고 생성의미론 진영은 이후 프레임 이론으로 유명한 인지언어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촘스키에 반대하는 인지언어학 진영에서는 80년대 이후 촘스키의 이론이 과학적 정밀성을 상실했고 다만 촘스키 특히 비언어학, 정치평론 분야에서 가지게 된 상징 권력 때문에 연명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형식언어학 비전공자 사이에서는 촘스키 이론이 발전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며 촘스키가 말을 바꾸고 있거나 아니면 타인의 연구를 해적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배결석 이론 이후로 촘스키는 새로운 이론을 세우기보다는 연구 방향과 철학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지배결석 이론의 바탕에는 인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통사 묘들의 값이 개별적으로 마치 스위치를 조절하듯 결정되어 개별 언어가 결정된다는 언어관을 제시했습니다. 최소주의는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지배결석 이론의 확장이며 따라서 지배결석 이론과 최소주의를 합쳐서 원리 매개변인 Principle and Parameters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대 촘스키주의 언어학을 최소주의라고 하며
최소주의는 지배결석 이론을 출발점으로 우리 인간 언어 능력의 최소한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 방식을 고민합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단순히 하는 이유는 인류 진화 과정에서 언어가 단발적 신화의 산물이라는 고고학적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며 촘스키에 따르면 이러한 단발적 진화가 가능하려면 언어 능력이 단순한 기제여야 합니다. 촘스키는 언어는 면접부 조건에서의 최적해라는 강력 최소주의 가설 Strong Minimalist Thesis를 당위성으로 제시하며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가 어떠해야 한다고 당위를 이정표로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실증적 증거를 종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촘스키는 연역적 연구 전통을 강조합니다. 촘스키 자신도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을 현대 이론 물리학에 비견할 정도입니다. 촘스키의 언어학에 대한 작품은 현대 철학에 대한 심오한 함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촘스키에게 있어 언어학이란 인지심리학의 가지였으며 언어학에 있어서의 진정한 통찰은 정신적인 진행과 인간 본성의 양상에 대한 부수적인 이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철학과 언어학, 정치학에서 그 의견과 견해를 열정적으로 방어하고 토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토론과 논쟁을 벌인 중요한 석학 인사들로는 미셸 푸코, 장 피아제, 앨런 더쇼피츠, 윌라드 반 오반 콰인, 힐러리 퍼트넘, 크리스토퍼 히친스,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 등이 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주장은 아나코 생티칼리즘으로 분류합니다. 사회철학적으로 비레른 폰 훔볼트나 존 듀이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스페인 내전 때 카탈루냐 지방과 바르셀로나에서 대두되었던 민주적 노동자 자치에 의한 부정부주의의 혁명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면으로 부상한 네오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침공하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2001년의 미국에 닥친 9/11 테러 이후 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고 정치와 관계된 저작도 많이 출판했습니다. 2006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악마라고 비판한 유명한 연설을 했을 때 촘스키에 저어서 패권인가 생존인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인류 미래를 보이며 미국 국민은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저서는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적 신자유주의, 네오리벌리즘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독재, 전체주의, 제도의 폭력도 인간성을 파괴하나 대기업이 더 위험한 이유는 돈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뿐 인권, 평등 같은 단어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했고 신문, 언론도 사기업화되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을 형성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비록 아나키스트라고는 하지만 촘스키는 언제나 노동자들의 결속과 시민들의 필수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과 보장, 의료보험과 복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정치 사상을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리버러테리언 소셜리즘, 촘스키 본인도 자유지상주의로 잘 알려진 론폴과 자신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자신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인 면에서만 그 소유의 자본주의적 자유를 외치는 것에 가깝고 촘스키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저러한 자본주의적 자유는 항상 거대 자본으로 성장해 정치권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연대를 통해 모든 중앙집권적 권력을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자유를 외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촘스키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저술했던 시장경제를 통해서 모든 인류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은 언제나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촘스키는 레닌주의자는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이지만 비마르크스 계열 사회주의자이며 정치 철학적으로 칸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미셸 푸코와의 토론에서 촘스키 자신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촘스키는 한국 국방부의 금서지정 말고도 1980년 5.18 항쟁을 다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문에서 1980년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광주 민중항쟁은 놀라웠다. 군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광주항쟁은 혹독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한국인들이 용감하게 투쟁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건이다. 이 투쟁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불어넣었다. 고 5.18 항쟁의 가치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은행들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라며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한국에 안겨준 피해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정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of the Language and Mind. 여기서는 200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언어와 정신 Language and Mind 3판을 소개합니다. 이 책 언어와 정신 버전 3는 촘스키의 언어와 정신에 관한 뛰어난 에세이 모음집의 세 번째 판입니다. 원래 1968년에 출판된 초판에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 이론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버전에서는 7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서문을 추가하여 촘스키의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을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도입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내면화된 지식인 언어를 획득하는 규칙과 원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부여된 생물학적 시스템인 보편 문법으로서의 언어의 본질과 획득에 관한 촘스키의 초기 연구를 소개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프레임워크는 광범위한 언어에 대한 폭발적인 탐구를 촉발했으며 몇 가지 주요 이론적 질문을 낳았습니다. 첨가된 마지막 7장에서는 촘스키 작업을 기원부터 현재까지 이끌어온 생물 언어학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언어와 정신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흥미로운 과제를 제기하면서 핵심 문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 컨텐츠는 제3판 페이지 서문, 제2판 서문, 초판 서문에 이어 1장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 과거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로서 현재 2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3장 마음 연구에 대한 언어적 기여 미래는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자연의 형태와 의미는 8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5장 언어의 형식적 성격은 12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6장 언어학과 철학은 14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7장 생물언어학과
인간의 능력은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2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충분히 단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책입니다. 186페이지부터는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